안녕하세요. 오늘 대학 실험실 창업 시대 연구 윤리의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이두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제 발표를 준비하실 때 저한테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양한 연구 윤리 쟁점들이 나타나게 된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례들,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현황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발표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요. 제가 그래서 발표는 한 세 단계, 세 부분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험실 창업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례와 배경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법적인 변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연구 윤리의 쟁점들, 이런 것들을 첫 파트에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나타나는 연구 창업 관련된 연구윤리 쟁점들에 대한 약간의 비교들, 그리고 이제 그것의 바탕에서 세 번째 파트에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슈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논의해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례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첨단 과학 기반 창업을 이제 대학 내에서 실험실 기반 창업을 하게 된 이제 첫 번째 사례로 이제 주로 이야기되는 사건입니다. 1976년에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코수염 나신 분이 이제 허버트 보이어라는 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약간 이제 비즈니스 수트를 입은 사람은 이제 로버트 스완슨이라는 당시 이제 벤처 투자자였습니다. 이 두 분이 만나서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통한 우리 회사를 한번 창업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넨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넨텍이라는 회사는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조그만 그냥 대학 실험실에서 몇 가지 특허 출원을 기반으로 이제 신약을 개발해 보겠다라고 이제 시작했던 굉장히 조그만 실험실이었고, 당시로서는 다양한 규제들이나 장치, 법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실험실에서 회사 관련된 이제 실험들을 막 진행을 했던 이런 조그마한 회사였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생명과학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까지도 회사 운영을 하고 있고 신약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건보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세금을 투여하는 약 중에 하나인 어버스틴이라는 항암제를 또 개발해서 우리 많은 이제 의학 종사자들이 잘 알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제 법적인 변화들, 우리가 왜 대학에서 이제 실험실 창업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법적인 윤리적인 고려들을 해야 할지, 이런 논의들이 이제 이 회사의 창업을 둘러싸고 이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학 실험실 창업을 고려하시는 연구자들 혹은 대학원생들, 그리고 이제 대학 실험실 창업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그리고 법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이 대학 창업의 성공을 이루게 할지를 고민하는 대학의 연구 행정가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당시 1970년대 중반에 대학 실험실 기반 창업을 한다는 것은 되게 수많은 이제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제 대학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은 이제 정부인데, 정부의 연구, 다시 말해서 이제 공공 R&D 자금을 가지고 수행한 연구에 대한 발명의 소유권은 이제 누구의 것인지, 기본적으로 당시의 미국의 법에 의하면 이제 미국 정부의 것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연구자나 대학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제 로비들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가 누구의 소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창업 활동들이 이제 불안전하거나 가능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실험실에서 이제 개발한 새로운 기술들, 발명들, 이런 것에 기반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특허의 소유권이 이제 대학이나 연구자들에 있지 않고 많은 경우에 이제 정부에게 소유 있다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사적인 자본을 모아서 사업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들이 제넨텍 창업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권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하나가 있고요.
보이어는 이제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이것은 이제 국가 정책적인 일이고 자기는 이제 그 정책의 논의에 다양한 참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 이제 상업화를 해서 다양한 이제 의약품들을 의학 분야, 제약 분야의 신약들을 개발하고 다양한 진단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베네처 창업해서 그 상업화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사적 자본을 모으고 보다 효율적으로 혁신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이익을 이제 신속하게 대중에게 전파하는 것이 자기가 상업화에 매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상업화를 통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야심도 당연히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제 상업화를 통해서 어차피 세상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이제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학에 있는 신기술들에 대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창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그 우리 말하는 이제 바이돌 법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제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그 대학 실험실 기반 창업이 이제 미국 경제의 활성화나 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1980년에 흔히 저희가 말하는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2000년도 정도에 그 제정된 이제 산학협력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공공 R&D를 받은 대학의 연구자들이 그 특허에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자신들이 이제 그곳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실 기반 창업을 이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정비된 것이고요. 이것을 둘러싼 논의를 제가 하나 정도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시민의 세금으로 이제 연구를 한 결과가 이제 시민들에게 그 유용한 방식으로 사용돼야 된다라는 이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과 의학 같은 경우에 그 공공자금 R&D로 그 개발된 수많은 발명들은 이제 미국 정부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이제 많은 미국의 그 생의학 관련 연구자들이 뭐 이런 그래프들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장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은 그 보시면 알겠지만 60년대부터 한 75년대까지 굉장히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그 발명들이 그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과 의학의 연구들이 이제 그 다양한 혁신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발명들이 나타났고 그 미국 정부가 이제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발명들이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아래는 어떤 그래프냐면은 실제 이 발명들의 그 사용을 하는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제 이 발명들을 사용하는 회사나 창업 기업들의 숫자인데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은 공공 R&D를 통해서 나타난 발명들을 대중의 소유로, 그러니까 공공의 소유로 하더라도 공공에게 큰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에 이 발명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고 있고 그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혁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투자가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그 제약회사나 기업들이 이 특허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추가적인 투자를 해서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진단법을 개발한다는 노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공의 소유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것 같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공공 특허의 소유가 그 실제 대학 실험실 창업을 이제 가로막고, 다시 말해서 이제 공공 R&D의 성과가 대중에게 그 보다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을 오히려 막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자라났고요. 그 비판들을 그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그 법적인 절차로서 처음에는 이제 그 중소기업과 대학들에게는 미국 정부가 공공 R&D 기금을 지원해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창업을 하고 싶으면은 그 대학 특허들의 소유권을 대학과 중소기업들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산학협력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운이 좋게도 당시에 많은 그 정책 그 입안자나 그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유전자 제조업 특허 기술이 발달하고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해서 제넨텍이 그 인슐린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 당시 이제 인슐린은 굉장히 아주 신약은 아니지만 당시 미국의 당뇨병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그 폭발적으로 증가한 당뇨병 환자들에 비해서 이제 인슐린을 얻을 수 있는 동물의 수는, 돼지 췌장에서 얻는데 동물의 수는 굉장히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이제 공급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넨텍은 인슐린을 개발함으로써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되고, 또 인슐린이 필요한 많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신약을 공급해주는 일을 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넨텍이 기반을 두었던 유전자 제조업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스탠포드와 UC는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 6,700억 원쯤 되는 굉장히 큰 돈을 이 제넨텍을 비롯한 이 유전자 제조업 특허를 사용한 다양한 이제 생명공학 회사들이 낸 라이센싱 피로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들로 인해서 이제 많은 법안들이나 제도들이 대학 실험실 창업을 이제 유인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가 지나면은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상업화를 위한 법적인 제도들이 정비되고, 대학에 마치 다양한 이제 산학협력단들이 한국의 대학들의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듯이 1980년을 전후로 다양한 이제 대학의 산학협력단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대학의 실험실 기반 창업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동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과학, 생의학 연구, 과학 연구를 하는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연구와 기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실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연구 개발의 차이. 그리고 이제 과학은 기본적으로 출판을 해서 공개를 해야 돼서 공개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크레딧을 얻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상업화는 그렇지 않죠. 상업화는 오히려 특허를 출원하기까지 연구의 공개를 사실 늦추면 좋은 것이고, 특허나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 측면도 있지만, 진리를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이제 시장에서 다양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류의 연구에 대한 또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전에는 20세기 초반만 해도 과학과 특허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한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1980년대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생의학 연구자들이 이제 다양한 신약 개발을 위한 이제 유전자를 찾거나 이 유전자에 기반해서 다양한 신약들을 만드는 경쟁에 이제 돌입하게 되고요. 70년대 한 중반에서 말에 이르면은 제넨텍, 그 다음에 바이오젠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창업한 바이오텍 회사 지금도 있습니다. 제넨텍 바이오젠, 그 다음에 UCSF의 또 인슐린을 가진 인슐린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던 실험실, 이 세 개의 회사가 이 인슐린을 개발하기 위한, 인슐린을 이제 유전공학을 통해서 인슐린을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경쟁들에 도입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제 대학 실험실 창업이 얼마나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험의 성공과 경쟁에 훨씬 더 큰 스테이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빨리 진행한다거나 연구의 다양한 위험들에 대한 고려들을 좀 아무래도 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실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넨텍, UCSF, 바이오젠 이 세 개의 회사가 이제 인슐린 유전자를 이제 클로닝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슐린을 합성하는 약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고 굉장히 이제 경쟁이 붙었고, 서로 이제 이 성공의 경쟁에 이제 먼저 도달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그걸 특허를 내고 약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고요. 저희가 이런 경쟁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 이제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위험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해서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위험 규제들에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뭐 사용을 했다거나, 그래서 이제 제넨텍하고 UCSF는 그 플라스미드, 그 PBR322라는 플라스미드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기 전에 실험실에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사이언스지에 인슐린 클로닝 성공에 대한 논문을 내려고 하다가 이제 그게 밝혀져서 논문을 이제 다시 그 리트랙트를 하고 나중에 요거를 규제 받은 다음에 뭐 실험 다시 이제 실험을 해서 논문에 제출해서 나중에 퍼블리시가 되지만, 이제 지금도 그 데이터가 규제 전에 한 실험인지 규제 후에 한 실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UCSF는 아까 허버트 보여가 있던 실험실이잖아요. 이 두 개의 실험실이 같은 공간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학생들끼리 혹은 포당 연구자들끼리 뭐 다양한 시약들이나 프래그먼트들을 서로 이제 훔치거나 그냥 몰래 가져다 쓰거나 혹은 그냥 주거나, 그럼 하여튼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런 게 법적인 소송에까지 들어가서 UCSF가 나중에 제넨텍에게 큰 돈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의 경쟁, 연구의 안전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실험실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뭐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제넨텍을 중심으로 논의가 됐고 소송이 진행되고, 그걸 이제 그 살펴보던 많은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의 이제 규제들을 통해서 이 대학 실험실 창업에 대한 윤리적 법적 고려들을 제도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 창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불확실한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제 과학 실험을 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빠르게 그 자신들의 연구의 성과가 대중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의도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다. 경쟁을 이기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의도하지 않았던 뭐 규제 위반이라든지 그 실제 그 뭐 연구 협력에 있어서의 다양한 그 절차들을 어긴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곳에서 온 연구 결과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다양한 그 이제 그 계약들이 필요해지게 된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실험실 안전에 대한 규제들은 당연히 이제 신기술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 실험실 기반 창업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도 다행히 그 연구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수익들을 얻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90년대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대학들에서 큰 수입들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을 정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고려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제 국내 현황과 미국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끝마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 주로 이제 대학 실험실 창업 과정에서 나타나던 뭐 법적인 윤리적인 불확실성과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그 고민들과 논쟁들이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맥락, 어떤 그 관심들에서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겨나는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는 이제 어떤 그 방식으로 그 대학 실험실 창업에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지를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문에서 나는 것과는 좀 약간 다르게, 사실은 대중매체에서 접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내 대학 실험실 창업 관련 법적 제도들은 이제 상당히 잘 정비가 돼 있어서 미국과 되게 유사한 형태 혹은 더 유연한 형태로 교수나 대학원생의 창업을 장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훨씬 유연한 형태로 교수 창업들을 장려하는 그 법적 제도가 정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교수의 겸직 활동 시간에 제한이 없고, 그래서 교수들이 상당히 유연하고 자유롭게 창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이제 대학 실험실 창업이 혁신을 유인하고 뭐 공공 R&D를 통한 그 연구 생산성이나 이익을 높게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대학이 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굉장히 그 유연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 렉스한 창업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미국에 비해서 대학이 총 연구비 대비 교수 창업수, 그 다음에 국가 GDP 대비 교수 창업수가 미국보다 훨씬 많아요. 미국보다 한 3.8배 정도가 많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창업의 빈도와 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그 사례들은 제가 아까 제넨텍의 사례를 통해서 얘기 드렸듯이 다양한 이제 갈등들,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들, 실험실 안전이나 그 특허를 둘러싼 소유권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금전적 이익의 배분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 대학 실험실 창업에 대한 규제들이나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약들을 자세하게 이제 그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그냥 약간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대학은 이제 연구와 교육을 하는 장소이고, 교수의 임무는 이제 연구도 있지만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교수가 그 두 개의 의무를 이제 상충시키지 않고 잘 활동하기 위해 잘 그 시간들을 분배해서 쓰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제약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학생이, 대학원 실험실에서 일하는 학생이 이제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이제 잘하는 것이, 그 대학에 와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창업 활동을 교수의 창업 활동 때문에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학에서 연구, 기업에서의 업무를 구분해야 되고, 회사에서 경영진으로 참여를 하려면은 뭐 휴직을 해야 되고, 대학 재학 중인 학생이 교수들의 그 회사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요. 그 마찬가지로 교수가 창업한 회사의 연구원이 대학 실험실에 와서 연구를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다양한 그 교수 창업 관련된 규정들을 볼 수가 있고요. 마침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2022년에 이제 그 대학 기술 사업화, 뭐 상업화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점들을 잘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들은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학생의 권리, 그다음에 교수가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그 주체로서 그 둘을 공평하게 그 제대로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창업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제한들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에 비해서 이제 한국의 대학 실험실 창업 관련 고려들은 좀 이렇게 다양한 그 예외 규정이나 혹은 상업화를 훨씬 더 장려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규정이 창업을 장려하는 측면이 커서 다양한 윤리적 교류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것이 이제 이해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이 실제로 창업 기업의 업무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약이 있는데요. 학생의 연구 역량에 도움이 될 대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그 정해지는지는 잘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 연구, 그다음에 연구 결과물의 학술적인 상업적인 이용과 관련된 문제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교수는 이제 연구자로서 그 연구 결과를 공표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 창업을 했을 때 그것들을 이제 기밀로 유지하고 싶은 문제들, 이런 항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학적 인정이나 지식재산권 배분 문제도 첨예하게 이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창업회사에 연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업회사의 연구원이 또 학생 그 대학의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도 인정을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이 지식재산권 배분 문제가 훨씬 더 첨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식재산권 귀속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명문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여러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이제 교원의 직무 발명이 이제 교원이 창업한 기업으로 귀속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미국은 거의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사례들이 있어서 여기 신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원이 창업한 기업에서 그 교원이 발명한 특허권을 이제 완전히 귀속받았을 경우, 이거 돈 주고 비록 샀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교원이 창업한 기업이
창업교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막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창업기업 연구원이 그 대학에 그 교수가 있는 창업 교수가 있는 대학의 연구실에서 협력 작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지적재산권의 문제, 그다음에 뭐 다양한 그 크레딧의 문제, 이해상충의 문제, 교육과 연구에 대한 교수의 다양한 그 이해관계의 충돌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사실은 대학 실험실 창업 기업의 연구윤리 준수 의무는 뭐 다른 연구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생각하듯이 이제 상업화, 이윤과 성공을 위해서 저런 연구 진실성에 대한 문제, 연구실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덜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훨씬 그 상업화를 하게 되면은 그 사적 자본들이 들어오고 이 큰 돈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그 감시와 규제들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창업 회사에서 이런 다양한 연구 윤리들이 이윤을 이유로 훨씬 더 자주 일어난다 이렇게 연구되지는 않던 것 같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상업화 보다 큰 자본과 보다 결과에 대한 큰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연구 진실성, 연구실 안전, 생명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준수가 훨씬 더 강조돼야 될 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창업 기업을 하시고 이제 운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에서 발표를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